안녕하십니까. 헬로우 매나의 설광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맷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네,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다른 건 다 좋네요.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엄청 피곤합니다. 이 시골 동네까지 와가지고. 네, 기다리시느라고 거의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셔요. 네. 힘들어 보이시는데. 뭐 우리 채널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네. 뭐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뭐 저희 둘만 해도 뭐 충분하겠지만. 충분하지 않죠. 아, 훌륭한 그런가요? 분들 두 분이나 더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최고의 전문가들. 네, 떠오르는 전문가. 일단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다가 연장자부터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벌써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자제해 주시고요.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이시고요. 뭐 짬밥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다. 이분 무서워요. 무기 다루는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화나게 하면 뭔 일을 할지 몰라. 그렇습니다. 네. 웬만한 군사 전문 기자들은 다 후배 아니면 동상.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정정을 하자면은 네. 제가 그 국방부 기자단에서 서열 6위 내지 7위입니다. 저보다 짬밥이 더 위신 분들이 많이 아직 젊으시군요. 젊은 피입니다. 예, 조만간 제가 다 접수하겠습니다. 네. 접수하시고 같이 은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접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젊게 이렇게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군사 전문 기자님, 요즘 바쁘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군사 전문 기자, 최고의 전문 기자님,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님 모셨고, 네. 두 번째 또 요즘 시끄러운 나라 있잖아요. 시끄러운 나라. 그 나라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요즘 튀르키예라고 그러게 부르려고 무슨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온 나라 튀르키예.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왜 좋은 터키 이름을 놔두고 튀르키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튀르키예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대학은 졸업생은 많아. 그런가요? 네, 졸업생은 많아. 그런데 최고의 대학은 아니에요. 고퀄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퀄리티이긴 한데 이스탄불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대학이 이번에 있어요. 나오신 분은 거기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신 네, 분이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그 대학은. 우와, 그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대학을 나왔어요. 전혀 그렇게 네. 생기지 않았는데. 그 보아지치. 보아지치. 네,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라는 뜻이에요. 보스포러스를 네, 터키어로 보스포러스 대학의 보아지치입니까? 보아지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신 우와, 김덕일 박사님 나오셨어요. 김덕일 박사님. 와. 현재 고려대학교 아사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에 있는 김덕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셔. 보아지치 대학은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어요? 보아지치 대학교는 그 이스탄불의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바로 그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다니는 배들이 다 보입니다. 학교 풍광 죽이겠네요. 학교 풍광은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 대학은. 그러게 보아지치 뭐 이스탄불 대학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에르도안이 없애버린 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무슨 대학이죠? 마울라나 마울라라. 메블레비 대학교. 메블레비 네, 대학교. 2016년 쿠데타에 연관돼 가지고 그 교수들이 다 감옥 가고 그래서 학교가 자체가 거의 폐쇄됐어요. 그거 뭐 세큘러 대학입니까? 왜 다 네, 거기? 귤렘파 대학이었어요. 거기도 사실은 풍광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뭐 보아지치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아지치는 상당히 그 자유주의 학풍이 네.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학교 서열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소개만 해드리면 튀르키예 대입 시험에서 상위 1000명 중에서 700명이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 700명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보아지치 대학교다. 공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교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진 않았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본인은 튀르키예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더 힘든 장벽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국비 장학생을 받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선발이 돼서 튀르키예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떠오르는 샛별인 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장학금까지 받아서 갔으니까. 근데 몸무게가 무거워서 떠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조금 얼굴이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뭐 시작을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요. 주제는 재밌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뭐 중동에 재밌는 게 있나요? 맨날 뭐 전쟁, 쿠데타, 사람 뭐 이런 거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오늘도 뭐 첫 번에도 제일 지금 시끄러운 거는 두 번째로 하고 오늘은 이제 가장 지금 말이 많이 나온 이란을 얘기할 수밖에 무거운 없죠.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 자, 이란 좀 뭐 트럼프가 한번 선거 캠페인 할 때는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뭐 핵협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에 편지를 보냈죠. 친서를 보냈어요. 네. 친서를 보내는 라인이 UAE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네. UAE에서 가르가시라고 아주 그 외교의 달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교장관은 아니고요. 외교장관은 네, 그때 순방 중이어서 못 갔고 그래서 가르가시가 직접 편지를 들고 이란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달 안에 핵 협상 끝내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편지를 쓴 날부터 2달인지 편지를 받은 날부터 2달인지. 제가 그거 정보 얻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이스라엘 쪽에서 계산법을 봤어요. 5월이래요. 5월까지 끝내자고요. 그렇죠. 이제 3월이죠. 그러면 편지 쓸 때부터 그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5월 정도 안에까지 우리가 사바사바해서 협상을 하든지. 네. 그래서 뭐 그때 체결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해서 5월 좀 넘기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협상을 개시를 하든지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협상 개시도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네. 보내서 2달 안에 협상을 끝낸다. 네. 그래서 오픈 엔디드 협상은 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목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답장을 보냈는데 UAE 쪽에서 편지를 받고 오만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렇죠. 네, 오만을 통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대화 없다. 그렇죠. 예, 대화는 없고 그런데 간접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간접 대화는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직접 대화는 없다. 간접 대화가 네.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김덕일 박사랑 대화를 하는데 중재자가 성 박사예요. 네. 예, 그러면 저는 김덕일 박사한테 절대 얘기 안 하고 성 박사한테 얘기하고 성 박사가 전해주고 그렇죠. 김 박사님은 성 박사한테 얘기하고 성 박사가 저한테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성 박사가 또 이상한 맘 먹고 중간에 뭐 말을 바꿔버립니다. 예, 단어 하나 두 개 네. 바꿔버리면 네, 김동일 박사가 우리 박경도 교수님 죽이겠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사단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겠다고 현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협상하려면 이란한테 지금 가하고 있는 최대 압박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일단 풀어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돼갔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인도양 지금 뭐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신문에 막 난립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홍해에서 후티 반군들이 지나가는 이제 선박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네. 이래서 미국을 지금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제 홍해 인근에 작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많이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이제 그 USNI라고 미 해군 연구소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해군 전문의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USNI. USNI.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미 함대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그리는데 네네. 가장 최근 자가 24일자, 미국 현지 네. 시간으로 24일자인데 현재 이제 홍해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 해리 S 트루먼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갔던 칼빈슨이죠. 그게 이제 괌에 24일 날 입항했는데 28일 출항했습니다. 나흘밖에 못 쉬고 수병도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그래서 바로 홍해로 지금 가서 합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서부 태평양을 만드는 함대로 이제 니미츠함이 샌디에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서부 태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세대가 모인다는 게 아닙니다. 칼빈슨의 빈자리를 중동 지역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건데 네. 항공모함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호위함도 같이 가고 있고요. 항공모함이 또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미지 홍해 지역에 되게 무서운 전력이 하나 있는데 조지아함이라고 이게 뭐냐면 원래 전략 잠수함을 개조를 해가지고 토마호크를 최대 154발로 쏠 수 있는 어마. 154발이면 한 개 함대가 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란 154발이면 이란 뭐 그냥 뭐 웬만한 데는 다 쏜다는 척도하시네. 얘기네요. 한 번에. 그런데 그 지금 엄청난 전력들이 홍해 쪽으로 모여드는 거는 표면상으로는 후티 반군을 끝장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걸로만 가 있을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B2 스핏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20대밖에 없습니다. 20대인데 거의 4분의 1이라는 4대 이상이 지금 인도양 한가운데 디에고 가르시아에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 섬에 그 섬, 영국령인데 이제 미국이 거기 기지를 하고 있죠. 최소 4대라는데 전폭기요.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예. 스텔스 폭격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이 비행기를 날 때 공중에서 급유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10대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밝혀졌냐면은 요거만 또 항공기의 이동만 전문적으로 보는 또 맞아요.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는데 콜상이라고 하죠. 포출부호. 비행기 포출부호가 피치 11이 있고 13이 있고 14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대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한 거예요.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했는데 과연 후티를 방구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B2 스피리션 폭격기는 운영하는 주체가 미국의 전략사령부입니다. 핵전쟁을 하는 사령부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detect, if necessary, defeat strategic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탐지하거나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무찌러 버리겠다. 정확하게 괴멸시키겠다는 얘기죠. 괴멸시키겠다는 거니까 정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나 상대로 했다는 걸 넌지시 밝혔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후티를 저렇게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티를 잡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란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평화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필요시에는 내가 언제든지 무력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17년 한참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했을 때 미국이 이제 B2를 가지고 한번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 5월에 B2가 GBU-57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커버스터로 벙커버스터. 60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주요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했죠. 그렇죠. 그 지하에 있는 강화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투하한 훈련을 보는 장면을 공개를 했고요. 10월에는 B2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야간 훈련을 했는데 조종사 교신하는 게 우리는 그 아마추어 무덤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했겠죠. 들리게 했습니다. DPRK의 지도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소를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2017년에 한 번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B2의 디에고 가르시아 배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간에 제가 그 속보로 들어온 걸 봤는데 트럼프가 이란이 안 하면 이란을 폭격하겠다. 그렇죠. 어제 CNBC인가요? 그쪽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다고. 폭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란의 반응은 즉각 나왔는데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자, 우리 터키 전문가님, 네, 노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지금 토론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터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테나에 잡힌 게 있나요? 튀르키예는 지금 자기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놓고 이란하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 사이에는 지금 거의 국경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지금 재밌는 표현 또 쓰시네요. 엄청난 영향권 안에 지금 계속 편입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튀르키예는 지금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전혀 신경 쓸 여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 어쨌든 시리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이란의 지금 반응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간접 협상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간접 협상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협상이 말 그대로 이란 대표가 다 가 있고 미국 대표도 가 있는데 서로 만나지만 않고 그렇죠. 방을 하나 사이에 두고 군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과거도 간접 협상을 한 적이 있죠. 하긴 했죠. 오바마 때도 했었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2달 안에 끝내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직접 협상을 또 원하고 있고. 직접 협상을 원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철재 기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은 이란은 되게 열받고 화가 나겠지만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 미국은 공격 못하면 근데 주변으로 확전을 시킬까요? 주변을 확전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 본토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겠지만은 정규전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또는 미국 본토를 또 타격할 만한 그런 탄도미사일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중동 지역 미군 기지는 다 때릴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죠. 대신 거길 때리겠죠. 미 본토를 상대로 군사적 공격은 어렵습니다. 사우디나 이쪽에 카타르나 뭐 쿠웨이트, 사우디 뭐 다 그러면서 슬쩍 유전 때릴 수도 있을 테고. 다 작살 날 텐데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사실 말 그대로 벼랑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미국이 워낙 뭐 뛰어나긴 하니까 미국이 직접 때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시킬까요? 아니면 공동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 온다려 가지고 영국의 루시 RUSI 보고서를 봤는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함께 때린다.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나에 이스라엘 때린다. 그다음에 미국이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때린다. 협상하는 도중에 아 그거는 좀 그다음에 넷째가 사우디 같은 나라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상황을 마무리한다.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맥시멈 프로시를 하지만은 실제로 또 이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주저하는 경향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는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하는 거,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후티 반군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말 그대로 트럼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목적으로 해서 현실에서는 안 보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통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문제는 이란이 우리 끝까지 버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글쎄요. 근데 만약 미국과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일을 할 경우에는 이란은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반응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나오나요? 조용합니다. 아 조용할 수밖에 없죠. 아니, 괜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조용해. 뭐라 갖다 붙다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조용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이 맞다 잘한다 얘기도 안 하고 화이트 전략이에요.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과의 상당히 조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너는 일단 뭐 가만히 있어라. 지금 후티가 계속 쏘는데도 후티한테도 지금 반격은 안 해요. 지금 10발 이상 날아왔거든요. 옛날 같으면 날아갔을 텐데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혀 지금 전투기를 보내고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폭풍 전야네. 네, 폭풍 그거 전야.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전문가들은 입은 열지 않되 준비는 해야 된다. 옛날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꽤 유명했던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시나 이스톤의 Calm Before the Storm이라는 게 있어요. 연식 나온다. 네, 60년대와 70년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이런 걸 알아도 그런 거는 몰라요. 아바가 누굽니까? 아바. 그런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미국이 UAE를 꼭 집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르가시가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네. 푸틴한테 줘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UAE를 중재자로 해서 대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UAE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UAE나 생각이 사우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UAE겠죠, UAE. 미국은 UAE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쿠에서 이미 협상이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의 이런 정략 압박에도 이란이 버티고 우리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런 것도 여러 조건도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걸었으니까. 네. 근데 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핵 개발은 당연히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그 핵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지금. 네. 그 최근에 미국의 전략사가 미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요 태세를 보고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란 핵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핵폭탄 한 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 최신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면서 일주일 미만으로 단축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핵
무기를 직접 제작을 했다거나 그걸 하려 한다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거기 필요하면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심만 한다면은 금방 핵무기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거야 뭐 이미 핵 문턱 국가인데. 문턱 국가죠.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기존의 핵 협상 방식은 그냥 프리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프리징인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freezing and destroying everything.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트럼프 네가 말하는 핵 협상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을 걱정해서 한다면 오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의 무기화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게 그건 당연히 미국이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외의 것까지 할 거냐. 그렇죠. 그게 평화적인 지금, 핵 개발까지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로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화적이고 멋이고 니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핵을 다 뽑아내라. 모든 핵시설을 그냥 이번 기회에 신고하고 없애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IAEA에서는 지금 이란이 60% 농축한 걸로 해가지고 90까지 금방 갈 거로 보고 최소 지금 6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하긴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모든 핵시설을 뭐 프리징이 아니라 중단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없애자. 근데 하겠나요, 그 이란이? 절대 예를 들면 못 가요. 부시에르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전력 생산하는 걸 빼고 진짜 전력 생산하는 걸 빼고 그 외 의심스러운 시설은 다 뭉개자 이렇게 간다면 절대 받을 수 없겠죠. 이란 절대 근데 못 절대 안 받습니다. 받겠죠. 절대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프락시도 없애라, 탄도미사일도 제한하자,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란에게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그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협상 방식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60% 밑으로 낮추고 30% 이런 거는 뭐 실험이라든지 과학적인 목적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의심되니까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받겠냐고. 이란 못 받죠. 그러면 남은 대안은 뭐냐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번 짚어봐야 돼. 그렇다면 트럼프가 거기서 약간 양보를 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핵협상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아, 형 복잡하네요. 네. 그러면 뭐 2달 안에 폭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줬다. 그럼 5월 중순까지 이란이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간접 협상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나왔을 때 트럼프도 난 그걸 불만족스러워. 내가 원하는 건 직접 내가 책상에 앉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앉아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전혀 그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라면 저는 이스라엘은 지금 혼자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의 전략시설 훨씬 좋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이스라엘 같이 하는 게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국의 핵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2번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근데 이라크와 시리아는 플루토늄으로 중심으로 한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로로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거를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플루토늄은 중수로가 필요하고 중수로는 커다란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수로라는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이 추구하는 모델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농축이죠. 농축이죠.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자연에는 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순도의 우라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통돌이 세탁기를 생각합니다. 통돌이 세탁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순도가 높은 우라늄이 바깥쪽으로 이제 그거를 긁어내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천 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모델이 얼마나 어려웠냐 찾아보니까 이란은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에스파한 그다음에 호르도, 그다음에 나탄즈 이렇게 세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드러난 거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밀 핵 개발을 추진했을 때 원심불기를 국제 사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 놀이터 지하에다 만든 적도 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전기만 들어가고 공간만 있습니다. 이란도 충분히 민간인 지역에다가 공장 지역에다가 그냥 쓱 숨겨놓으면 공간과 전기만 있으면 물론 이제 전기가 많이 24시간 360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밀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추정할 때 이 송전선을 봅니다. 송전선이나 발전소 가까이 있냐. 갑자기 외진데 송전선이 커다란 송전선이 간다면은 비밀 시설이 있구나 이렇게부터 추정을 하는 겁니다. 2부 이란하고 터키에 가겠습니다. 이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 결국 트럼프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한다. 무서워요. 그래서 반짝하게 되면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일주일 끝날 것도 아니고 한 달이 끝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반격할 그런 군사력까지 다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핵시설 타격하면 줄줄이 계속해서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할 대응할 그런 군사적 수단을 계속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가 계속 떠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뭐 몇 달 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 근데 그런 이란과의 싸움이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빼어나올 수 없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상군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상군은 안 들어가겠죠. 네, 지상군 안 들어가면 한계가 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미국 본토를 상대로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동이나 이제 넓게 봐가지고 지중해 인근에 있는 이제 미국 또는 이스라엘 관련 시설들을 이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싹을 잘라놓기 위해서 예방 타격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핵 못 막아요. 더 죽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1차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다시 어차피 핵 능력과 핵 날려지는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개발할 텐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더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쉽죠. 말은 쉬운데 이란도 그러면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게- 대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예, 있는. 그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은 반드시 NPT를 탈퇴하거나 핵무기 개발 자체를 아예 정당화할 충분한 구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차액의 경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은 차액의 경우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뭐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뭐 유럽 국가들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긴장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상황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4월 중순에 한번 또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이런 집단 토론회, 난상 토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란 해부해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덕일 박사님 두 번째 주제가 왔습니다. 터키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 제가 이미 예상했던 2019년도부터 속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셨죠? 이미 현재 그 네. 에크림 이마몰루라는 사람이 좀 화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스탄불 이스탄불 시장. 시장, 예. 네. 2019년도에 처음 이때 선고가 했었는데 이때부터 에르도안에게는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이렇게 아하. 부상을 했었고 네. 이제 드디어 그 이제 에르도안에 본격적으로 이마몰루를 견제하는 것이 네. 현실화됐다. 흑심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 전부터 드러냈는데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지금 반발이 일어나서 좀 상당히 야, 혼란스러운 상태. 어제 영상 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던데요? 어제 네. 뭐 공식 집계로 봤을 때 뭐 220만 명 이상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각 대도시별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카츄도 지금 등장. 피카츄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이거 쓰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쓰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관광 도시인데 이제 관광도시죠. 거기 있는 네. 어떤 남성이 지금 네. 피카츄 복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걸 어제도 영상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엄청 달리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육질입니까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일단 젊은 남성 인스타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적을 해서 추적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괜히 추적하다가 너무 알려지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피카츄는 지켜줘야 돼요. 네, 피카츄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근데 지금 에르도안이 22년째 집권이잖아요. 2003년에 일단 총리로 취임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집권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 독재죠. 대단해요. 아무튼 보면 2014년에 네. 대통령으로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선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는 내각 책임자 하에서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이었죠. 네. 또 직선제 대통령으로 나왔었고 네. 이번에는 아예 또 2017년 헌법을 바꿔서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으로 헌법 개정까지 합니까? 예, 그러니까 2014년에 대통령 나온 것도 사실은 내각 책임자에서 대통령, 그전에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걸 직선으로 직선으로 바꿨고, 바꾸고 본인이 내각 이제, 책임자에서.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뽑히든 간선으로 뽑히든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리가 힘이 있는 건데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부토르를 뭐 거의 총리로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 회의 같은 건 원래 이제 총리가 네. 주재를 해야 되는데 내각 회의도 본인이 직접 하고 다부톨로라는 사람은 이제 외교 전문가였지만 총리로 있던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비슷한데 모든 정치 권력 지형을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대로. 사실은 그 내각 책임제에 힘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직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한 다음에 2017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2018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직선제 대통령으로 총리 없애버리고 2018년 대통령 되고 2023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 나와서 세 번째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3선이 안 되는데 2014년 대통령도 선거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대통령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2014년, 2018년, 2023년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대통령제로 바뀐 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다. 처음에 대통령 2014년에 한 거는 내각 책임자의 대통령을 그건 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를 개헌 후에 대통령으로 두 번째 출마하니까 그 28년 지금 선거죠. 2028년도까지가 임기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임기가 이제 끝나기 전에 조기 선거를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에 이게 편법이에요. 2028년에 3선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안 가고 조기 선거를 하면 그게 가능한 조기 선거를 하면 또 대통령 선거 어떻게 가능해죠? 2028년에 하면 안 되고 2026년에 하면 되나요? 끝나기 전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8년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조기 선거를 결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죠. 그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이거는 임기가 끝나서 하는 선거가 아니고 조기 선거에서 임시적으로다가 다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럼 또 5년 또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 뭡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까? 에르도안 그분의 마음대로 일단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거의 신이네요, 신. 터키의 신. 신이고 일단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자체는 총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좀 대통령제를 상당히 동경해 왔었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대통령제를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에르도안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에르도안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오스만 제국 말기에 압듈 하미드 2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제 군주였거든요. 요거 중동사, 오스만사 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네. 다 뭐 전문가시지만 헌법, 국회를 만들었는데 해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제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에르도안의 롤 모델이에요. 압둘 하미드 2세. 압듈 하미드 2세. 국내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술탄제를 확립했던 사람이고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내가 지도자라는 걸 강력했는데 이 사람의 롤 모델이고 에르도안도 현재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내가 압둘 하미드 2세 나 모델이야 얘기한 적 있나요?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왔어요. 있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면 1071년에 셀juk 투르크가 말라즈기르트, 지금의 말라즈기르트라고 그 당시에는 만즈케르트라는데 그래서 로마노스 4세의 비잔틴군을 이기잖아요. 사실 그 전쟁 보면은 로마노스 4세가 진짜 바보 같았어요.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본인 포로로 잡히고 그다음 치욕 당하고 개망신 당했죠. 다시 보내져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기 국민들 손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장군 이름도 압니다 저는. 알파 아르슬란. 아르슬란 뭐죠? 라이언. 라이언, 사자란 뜻이죠. 또 전국 나오거든요. 제가 또 알파 아르슬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제 전생에 라이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생에 셀주기였던 것 같아요. 카자흐이면서 또 셀주를 맡겼습니다. 예. 1071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71년에 그날을 1000년 후에 재현하자라는 누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에르도안 지지층. 또 그래서 재밌네. 2071년에 터키의 영광을 다시. 이게 훨씬 재밌네. 그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얘기를 얼마 하셔야 안 될것 남았잖아요.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슬란과 아르슬란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아슬란은 이건 레이지죠.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지. 아슬란 아랍어로 그 아주 아슬란은 사자인데 이제 아르슬란이기 때문에 사자는 아니니까. 아슬란은 그 뭐라 아니요 같아요. 아르슬란이나 같아요. 네네.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슬란 자동차 현대 자동차 이름이 아르슬란이었었어요. 또 실패한 자동차입니다. 그런가요? 네. 여하튼 우리 아르슬란까지 갔는데 그러면 압둘하미드 2세를 흉내낸다. 앞으로 뭐 신오스만 주지 이거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전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그래서 예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서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한번 영향권을 예전같이 한번 발휘해보겠다. 이게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비아에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네, 리비아도 그렇죠. 이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911년까지도 이제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이탈리아한테 밀려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지금 리비아에도 좀 개입을 해서 좀 트리폴리 쪽에 정부를 좀 지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여튼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있던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그 튀르크 국가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 거기 작동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또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의 상대편이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하고 튀르키예의 있죠. 진짜 형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아제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이 났었을 때 네. 드론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상당히 지금 에르도안의 행보가 머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 시리아 상당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광폭 행보를 그래서 보이고 오스만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의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다 그 모스크 지어주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모스크 외교도. 그럼 원래 그거 사우디가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사우디하고 튀르키예하고는 좀 싸우지 않나요? 아무래도 쭈니파 무슬림들이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요. 또 아랍인이고 튀르키이라는 또 차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고 메디나가 있어서 네. 많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순니의 종족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렇죠. 사실 그 순니 잘못된 종족에는 말이죠. 잘못된 네. 말이고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훨씬 더 훨씬 강력하죠.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걸 사우디아라비아는 1938년 석유 난 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좀 그런 거고. 오스만 제국 600년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월 1일에 그 에르도안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이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는 시리아를 우리가 이제 접수를 했으니까 시리아의 우마야 모스크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예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혹시 그 비슷한 얘기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적이 있나요?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이제 라마단 명절이 이제 끝나고 지금 똑같죠. 하는데 그 종교부 장관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없애달라 그런 기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나요? 공식적으로 지금 했고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 쪽에서는 이거는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다까지 지금 나오고. 아니 근데 뭐 사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 팔아가지고 한 번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이스라엘 까면서 터키 국내 국민들의 표 얻고 그다음 이슬람권의 지지 얻고 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직접적으로 도와봐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경제 교류를 이제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서 튀르키예가 이제 흑자를 많이 봤었거든요. 수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6배 정도 흑자 받죠. 일단은 작년 2024년 선거에서 일단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에르도안이. 네. 거기에서 이제 에르도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류를 계속하느냐.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야지. 문제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계속 교류를 했던 것 때문에 일단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단 교육을 이스라엘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안탈리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터키 사람들이 상점에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단 말이죠. 이거 다 끌어졌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시 뭐 이맘몰로로 좀 가가지고요. 이맘몰로가 지금 체포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느낌이 온 게 3월 18일 날에 학위 취소 발표가 났습니다. 대학 학위 취소가 발표가 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튀르키 헌법 101조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조건이 만으로 40세 이상.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이란 건 대학 졸업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2년째 안 됩니까? 2년째 안 됩니다. 네, 일단은 학위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마몰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길을 일단은 없애려고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학위를 취소했나요? 학위에 진짜 문제가 있었나요? 학위의 문제는 이제 이마몰로라는 사람이 1990년에 이제 북키프로스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지금 분단된 상태인데요. 네.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뭐 기르네 아메리칸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스탄불 대학교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경영학과에. 그랬는데 이때 그 키프로스에 다니던 대학교가 당시 지금도 있습니다만 튀르키예 그 대학 행정, 대학을 관리하는 그 기관 중에 고등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마몰로가 편입한 게 1990년인데 1990년 당시에 이마몰로가 다녔던 그 학교는 튀르키예에서 인증받은 대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 그랬는데
이스탄불 대학교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다는 거. 편입이 불가하다는 얘기냐? 네, 그렇죠. 네. 미인가 대학인데 그게 됐다는 것.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뭐 취소됐다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그 전부터 이스탄불 시청 내에 테러리스트들과 연계되어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마모울라는 사람이 PKK라고 하는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고 이제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와 같이 여러 혐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드러났다고 해서 3월 19일 날에 체포가 됐고요. 네. 이제 23일 날에 아예 수감이 됐습니다, 현재. 그럼 제가 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학력은 괜찮나요? 뭐 핵심 찌릅니다 오늘.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1954년생인데요. 이자가 네. 1973년부터 졸업을 하는데 이맘 하팁이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맘 하팁이 뭐냐면 순위파 이슬람은 이제 성직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맘.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직업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말 파샤 때부터 각 모스크에 여기 졸업생들을 모스크로 보내서 아하. 그 모스크에서 일하게 만드는 공무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거죠. 네. 이맘이 되는 거였는데 네. 에르도안은 이제 대학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를 다녔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맘 하팁 졸업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신학과를 지원할 경우. 신학과는 진학이 가능했는데 일반 대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이맘 하팁 학교 졸업생은. 마지막에 경제학과인가 갔잖아요. 73년도에 이맘 하팁 학교를 졸업을 하고 74년도에 일반 고등학교에 졸업했다는 그런 인증을 받습니다. 졸업 자격을 획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녔던 대학이 악사라의 경제 무역학교, 악사라의 경제통상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가서 74년부터 79년까지 대학교를 다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네요. 네. 5년을 다녔고 네. 이때 주경야독하면서 다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탄불 그 교통공사라고 하는 이스탄불 산하 기업에서 네. 근무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이때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예. 그러면 대학 들어갈 때 고등학교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해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 대학교의 문제예요. 악사라이라는 대학. 악사라는 대학교는 이제 현재는 사라졌고 마르마라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그 명맥을 잇고서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마르마라 대학교가 됐는데 에르도안이 그러면 졸업을 했느냐 했을 때 이제 79년까지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증명을 해라. 뭐 졸업장 보면 알 수 있죠. 보면 알 수 있죠. 그랬는데 일단은 현재 졸업장을 냈는데 1981년도에 이제 마르마라 대학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마라 대학교는 1982년도에 등장을 했거든요. 81년도 졸업장이라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에르도안 쪽에. 그러니까 마르마라 대학교는 82년에 생겼는데 본인이 졸업장을 갖고 그러니까 마르마라 대학 졸업장을 81년도로 갖고 왔다. 1년도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당시 총장 이름이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도가 안 맞는데. 그러면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졸업 증명서를 떼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팩스로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마라 대학교도 뭐 개인정보 차원이긴 하겠지만 아니 그 악사라의 대학이 이름이 바뀌어서 마르마라 대학이 편입을 했는데 근데 졸업장이 연도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에르도안이 대학을 나온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대통령을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을 많이 해먹었잖아요. 연장자인데 해 드셨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그동안 문제는 안 삼았나요? 문제를 많이 삼았죠. 야당이라든가 이제 야권의 근데 뭐 워낙 변호사라든가 지금 정보 문제를- 공개를 해라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세상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마타도어나 흑색선전이 난무했다는데 이스탄불 시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 야권 인사들에 대한 엄청난 마타도어가 있었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이때 이마모울라는 사람이 이제 벨릭 듀즈라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이제 성실하게 마치고 이제 시장으로 나왔었죠. 네.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고향이 트라부존이라는 곳에 왔어요. 트라부존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이을용이라는 축구 선수. 네. 트라부존 스포르에서 을룡타. 을용타. 거기 있었습니까? 트라부존 스포르에 있었고 이제 쉐놀 귀네시라는 귀네시. 그분 트라부존 스포르의 그 레전드 스타거든요. 그래서 스타디움 이름도 쉐놀 귀네시 스타디움입니다. 그 씨는 감독 이름인가요? 그렇죠. 기네슈 감독. 그래서 되게 튀르키예 정치 지형을 보면 대도시라든가 해안 지역이 대체로 좀 세속적이고 야당 지향성이 강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이 흑해예요.
흑해 연안 지역은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보수군요. 그다음에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근데 흑해 연안 도시 트라브존에서 이마몰로가 태어났습니다. 오호. 근데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에르도안도 일단 흑해 사람으로 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태어난 곳은 이스탄불이에요. 네.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아버지의 고향이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관이래. 네, 본관이죠. 우리나라 치면. 그래서 에르도안의 본관으로 치면은 흑해, 트라브존 바로 옆 도시예요. 리제라는 곳이 에르도안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치면은 뭐 구리와 남양주 이 정도로 고향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표를 나중에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자신의 표를 잠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에르도안의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이스탄불 시장부터 시작합니다. 1994년. 이스탄불. 그랬는데 자신의 정치적 구역이라고 네. 생각하는 구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마몰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 에르도안의 이력을 따라가네요. 따라갑니다. 네. 거의 데칼코마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2019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이때 선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선거.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 왜 가관이었습니까? 가관이었던 게 되게 보통 보면 여러분 이게 유명한 이제 뭐 당 대표라든가 유명 인사가 와서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시 후보 때.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선거 불안했던 개입이네요. 거지만, 선거 개입. 네, 그리고-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공식 포스터가 따로 있지만 에르도안이 항상 후보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 이야. 두 명이 항상 포스터에 같이 나오죠. 와.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 후보보다는 에르도안이 더 얘기를 많이 해요. 선거 지원하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네. 더 많이 잡았다. 지방선거가 아니라 거의 에르도안의 선거였네요.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중요한 있죠. 건 그걸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네. 이때 처음에 이제 이마몰로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됐을 때 네. 이마몰로를 잡기 위해서 에르도안이 전직 총리인 비날리 일드림이라고 하는 거물을 투입합니다. 자객 공천이군요. 예, 자신 오른팔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되면 3시간 정도 그런 거 뜨지 않아요? 뭐 당선 요령, 그렇죠. 당선 확실히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날리 일드림이 조금 앞서고 있었어요. 0.몇% 차이로. 비날리 일들이. 그래서 일드림이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선거구가 이제 99% 다 개표가 왔는데 한쪽 구가 개표를 아직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개표를 하면 네.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어요.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고. 제가 또 거기 살고 구민이었어요. 국민이었어요. 아, 혹시 제가- 뭐 투표하신 건 아니죠? 저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선거 개입이에요.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방송이 갑자기 개표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제 자료를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봤는데 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비날리 일들으면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뭐야, 왜 이런 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이마몰로는 빨리 선관위를 촉구하면서 빨리 개표 계속해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개표를 했더니 이마몰로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뭘? 그랬는데 이걸 에르도안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투표수와 뭐 네. 투표자 수가 안 맞는다면서 뭐 위장 전입이다 이런 네. 의혹들이 있어서 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죠. 재선거를 하자고. 말도 안 돼. 그로 인해서 이때 비날리 일드림이 졌을 때 네. 차이가 0.16%였습니다. 졌을 때. 네, 졌을 때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재선거를 해요. 이스탄불. 그래서 석 달 후에 2019년 6월 20일 재선거를 했는데 똑같은 후보를 하는데 더 크게 집니다. 9.22%로 죠. 9.12%. 네. 전혀 모르던 얘기인데요. 네.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오히려 이때 그냥 깨끗하게 졌으면 괜찮은데 네. 오히려 문제는 이마몰로를 전국구 스타로 더 만들어줘.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원래 독재자들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악수를 든 자충수를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었어요. 이마몰루가 선관위한테 빨리 개표 계속하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재선거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이마몰루가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좀 멍청하다, 바보 같다. 2019년 선거를 두고.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재판이 들어간 거예요. 선관위 선관위 직원들이 자극했네요. 기분이 나쁘다, 우리를 모욕했다.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로 일단 1심에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2년 7개월 15일형을 받아요. 이제 항소를 하고 하니까 재판은 진행 중이라서 일단은 정치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거죠. 에르도안. 자, 에르도안의 최대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탄불 운하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스탄불 시 당국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운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없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운하를 맨 땅을 파서 운하를 왜 만들고 만듭니까? 도대체? 뭐 수입을 좀 더 얻고 뭐 보스포러스 해협이 지금 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업자들과 친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충돌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마몰로 이제 재선을 노리는 선거를 했는데 네, 또 에르도안이 또 저격수를 보냅니다. 내각 장관, 네. 환경부, 도시계획부, 뭐 기후변화 대응 장관을 했던 사람을 저격수로 투입해서 더 크게 집니다. 51대 39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마몰로가 일단은 뭐 행정을 잘했다는 증거겠죠. 이게. 뭐 적수가 없네요. 네. 선거의 왕인데. 이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이 선거가 왜 충격적이냐면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좋습니다. 뭐 야당이 이길 수가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총 득표수에서 에르도안의 정당이 진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마몰로가 속한 공화인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37%를 얻었거든요. 에르도안 정당이 36% 얻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거 전국 선거로 갈 경우에 위험하다는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합의 취소가 되고 3월 19일 체포, 3월 23일 수감.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전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서 엄청나게 길거리에 나오는데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사도 같은데요. 네. 2013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게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탄불에. 네. 거기에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처음에 시위를 했었어요. 게지 네. 공원을 없애고 뭐 백화점을 만든다. 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게 점점 번지면서 유혈 사태도 나오고 전국 시위로 번졌는데 그때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뭐라 했었냐면 시위대들이 외세의 조종을 받는 스파이들이다. 간첩들이다.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번에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패턴은 똑같고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조금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이렇게 심각한 유혈 사태까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이 요즘 이제 SNS를 많이 보시는데 네. 튀르키예 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친정부 언론들이죠.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친정부 쪽 언론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막 모스크에서 막 행패를 부린다든가 경찰을 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다 나와요. 조작됐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테러리스트처럼 네. 경찰들을 두드려 패고 막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또 이렇게 야권 성향의 이런 언론을 보면은 또 경찰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보면은 이제 물총, 네. 물대포도 쏘고 뭐 체류가스. 고무총, 네.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는 경우도 스프레이. 있고 그런 좀 진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래서 이제 공화입니다. 야당 차원에서는 또 저항하는 차원에서 친여당 기업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사실 튀르키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올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거지 뭐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좀 중간 체제라고 하는데 네.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현재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고 현재 글쎄요 뭐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에르도안이 지금 이마몰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3일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네. 지금 바로 이제 공화인민당 이제 대선 예비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마몰로가 대선 후보로 지금 낙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넘게 긴 시간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처음으로 하는 시도라서 네.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저희가 원하는 그림 조금 그려졌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하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님. 국방서열 6이랍니다. 지금 제대로 하세요. 네. 짬밥 저는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젊으십니다. 네. 그리고 터키 최고 대학이에요. 보아지치. 보아지치 보스포러스 대학의 김덕일 박사님. 네, 지금 너무 고려대학교에 계시죠? 재밌었습니다. 네.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박현도였습니다. 서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